첫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연일 하락하면서 좀 이렇게 한숨 섞인 분석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더는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반등했다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삼성의 경쟁력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제 숫자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10년, 11년 전쯤 되면 이제 2013년 정도의 영업이익이 37조 가까이 좀 됐던 것 같은데 작년이 34조, 35조 근처였으니까 십몇 년 동안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저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최근 10년간 삼성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뒷걸음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 삼성이 이제 그동안 보시면 사실 매출도 어떻게 보면 좀 제자리 걸음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매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만 해도 사실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들을 좀 꾸준히 보여줬는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또 갤럭시가 또 잘 될 때였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요즘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 실적 가지고 막 주가 움직이지는 거의 뭐 신경 안 쓰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인데 당시에 한 10년 전만 해도 갤럭시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막 이제 팔릴 때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반도체라는 건 근데 항상 이제 그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기 네, 때문에 사이클이. 뭐 적절하게 또 매출 늘면 또 이렇게 다시 또 줄였다가, 적자 뭐 네. 적자까지는 사실 삼성전자 잘 안 냈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좀 불황이 오면 네, 상당한 이제 이익 감소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랬죠.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좀 한계가 또 있었어요. 이게 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메모리라는 건 시장이 어쨌든 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네. 중간중간 사이클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과정에서 삼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결국 매출을 올리려면요. 네. 뭔가 새로운 산업에서 그렇죠. 진출을 해서 돈을 더 벌든가 네, 신산업 아니면 이런 거. M&A를 해야 돼요. 네, M&A를 해서 또 한 단계 더 도약하든가. 그렇죠. 근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M&A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미국 빅테크들은 M&A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구글만 해도 유튜브를 또 인수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또 메타,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이지만 거기 인스타그램 또 인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했는데 삼성이 아쉬웠던 게 하만이란 전장에서 말고는 네. 마땅히 뭐 없어요. 그래 하만을 사서 또 뭐가 바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만도 이익은 내요. 내는데 네. 이제 삼성이 의미 실적에 있는 큰 기여는 못하는 그거는 상황이고 뭐, 아니면 반도체 회사라도 뭔가 좀 덩치큰 회사를 잘 인수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항상 도돌이표 같은 얘기지만 이게 뭐 주주총회나 이런 이제 할 때 주주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M&A 언제 할 거냐. 근데 항상 얘기는 하죠. M&A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게 한 가지가 좀 있었고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아주 신사업은 아니지만 메모리 말고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에서 성과가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파운드리가 더. 예. 그러면 그 두 가지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면 M&A든 그런 새로운 메모리 외에서의 성과가 났었으면 이게 삼성전자 이렇게 제자리 걸으면 당연히 안 했겠죠.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이익을 냈을 텐데 지난 10년 동안 사실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뼈 아팠던 게 어째 그래도 1등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래도 1등에 이었는데 거기에 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었나. HBM이라는 또 새로운 성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하이닉스에 놓쳐버린 거죠. 실기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서는 지난 10년 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 삼성이 이렇게 정체였나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뭔가 좀 실책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사님을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자꾸 떠오르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제 M&A가 됐던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 수정이 됐던 이거는 그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그 기술주의 CEO 뭐 젠순왕 이런 분들은 흔히 떠올리면 제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뭐 환호를 일으키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밖에는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리더십 부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도 그 리더십 부재가 핵심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리더십 부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뭐 여미사님께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냥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CEO 변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한 세 가지로 보면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초기술이 있느냐. 그 엔비디아라는 거는
이른바 GPU로 잘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신사업이 있느냐. 그룹 차원에서는 신사업이 있었어요. 삼바, 네. 바이오로직스, 캐시카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런데 이재용 작품이라기보다는 이건희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건희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업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갓 인재 우리가 뭐 갓생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갓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황해 법칙도 있었고 네. 또 우리가 윤종정 부회장도 있었고 이른바 우리가 뭐 진대재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좀 기라성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사람들은 이재용 시대에는 안 나와요. 예, 좀 예전 분들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사법 타수로만 돌릴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피로감이에요. 이게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삼합이 갖추어지가 않은 거죠. 그럼 뭐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재용 회장은 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최근에 뭐 이게 해소됐다고는 하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네. 뭐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럼 초기술이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이 이건희 회장을 뒤를 이으면서 신경영을 발표했을 때가 여미사님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때 저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투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때 이른바 시스템 메모리로 들어갈 때 그냥 외국의 인재들을 그냥 다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그때 해봐야 DB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던 정도의 인재들 정도 가져오는 정도 그거 가지고는 TSMC를 앞설 수 뭔가 압도적이어야 되거든요 이 시대는. 근데 저는 그 모멘텀을 놓쳐버렸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사실은 반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짧게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위기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의 위기설을 이야기할 때는 위기가 아니었지만 위기감을 느끼기 위한 위기설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의 위기설은 위기야. 진짜 위기. 근데 위기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네. 지금은 가족까지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절박함을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느냐 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느냐 저는 핵심인데 그걸 저는 적어도 가지고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전반적으로 나오느냐 이제 총력적으로 나오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SK가 좀 더 적극적이었어가지고 또 혁신이 됐다 뭐 이런 농담도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럼 경영진에서도 좀 얘기를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좀 또 고민을 해보면 원래 삼성하면 이제 그 이건희 전 회장이 그 문호조 경영이 하나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바뀌어서 삼성전자도 노조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기술회사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첫 파업이라는 이런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좀 몰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기술 기업들도 노조가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좀 부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사님. 근데 뭐 당연히 뭐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엄중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중하고 삼성의 위기론이 이제 계속 부과되는 것도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제는 좀 뭐 인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이닉스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도 좀 배울 게 나오기 거기 있을 전에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파업 이슈도 좀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꼭 이건 삼성만의 얘기는 아닌데 저는 좀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책도 좀 유연하게 왜냐하면 네. 50-22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니까 네. 저기 이렇게 새로운 반도체 만들려면 3-4일 밤새서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계속 밤을 샐 수는 없지만 이제 네. 교대로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몇 시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단기간에 집중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52시간이면 뭐죠? 한 8, 9시간 근무하고 가야 돼요. 네, 그 컴퓨터 꺼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연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법 적용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대만 TSMC는 그거 다 허용해 주거든요. 네. 예외 법안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워낙 자유로우니까 네. 사실 그런 52시간 제도 자체가 없죠. 그렇죠. 뭐 말을 미국이라는 꺼내는 나라는 분위기가 그냥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저번에 테슬라 얘기할 때도 한번 네.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밤에 집합시키잖아요, 직원들. 그렇죠. 밤에 나오라 그래요. 아니 사장님이 회사에서 자니까 네. 이거 뭐 네. 퇴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안 나오면 다음날 책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랑 못하면 나가 네.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실 미국은 그걸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예요. 네. 대신에 주식이나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죠. 엄청난 그렇죠. 혜택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런 제도적인 것도 네. 반도체 같은 특수 산업은 시간을 정말 단기간에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퍼지게 되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그쵸. 아, 나는 그냥 이 시간만 근무하고 가야지. 네, 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존할 절실함이 필요 좀 없고.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결국엔 이게 지금이 아니고 누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삼성전자의 좀 위기론의 결과물까지도 나온 게 아닌가. 아까 이제 배종찬 선생님 말씀대로 인적 자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술 부분들이 산업이니까. 이게 몇 년째 누적된 게 이번에 지금 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터진 이슈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여민 이사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3변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문호조 경영이라는 거는 고도성장 시대에 삼성만의 그 고유한 걸 인정받을 때 가능했을 법한 네. 거고 요즘에 MZ 세대한테 그런 거 이야기하면 통합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권위주의적 시대에나 가능했던 이야기고 지금은 이런 변화를 3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삼성이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 MZ 세대 문화나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변화를 주도하라. 이건 왜냐하면 기술인데 그러니까 좀 더 뭐 사법적인 위태로움 때문에 못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하만 인수할 그건가. 지금 손정희 회장은 ARM 인수했잖아요. 저는 네덜란드나 유럽에 가봐도 사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재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영국만 해도. 네.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인재들도 지금 인텔 상황 안 좋거든요. 네. 마이크론 같은 데 데려오라 이거예요. 한국계 뭐 더 연봉을 줬어라도 저는 그런 전략이 왜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게 아니냐는 이거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변이 이제 변화 주도고 세 번째는 저는 변화 공감이다. 이게 이제 뭐 이따가 스타게이트 이야기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독으로는 TSMC를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는. 근데 TSMC만 뛰어넘지 못하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몇몇의 삼성의 이 전현직 임원들을 만나보면 HBM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게 왜 SK로 넘어가 버렸을까? 그럼 그것도 저는 빠른 속도로 확인을 못하고 변화를 인식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의 이 삼성이 위기를 뛰어넘으려면 스타게이트가 됐던 저는 일종의 변화 공감, 협력을 좀 유도해야 된다. 협력. 이게 코옵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돈 주니어랑 골프 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조금 이재용 회장이 뭐 샤이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접어버리고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약간 저돌적인 리더십이 먹혀.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의 삼성 이럴 때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여미사님 기회는 또 하나의 가족 먹혔어요. 예. 없어 지금. 아, 오랜만에 듣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협력적으로 뭔가 무슨 미래를 어쩌고 하는 그런 거를 오라클이든지 또는 뭐 샘 올트먼이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한참 머스크랑 또 이야기 오고 가는데 저는 요걸 좀 삼성이 좀 더 이재용 회장이 더 좀 저돌적으로 그리고 위임할 거는 빡빡 위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전에 이야기했던 갓 인재 이런 사람들을 안 되면 좀 우리 여미사님이라도 영입해요. 저는 그냥 뭐 고액 연봉을 주던 간에 천문학적인 뭐 옵션을 걸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기가 위기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저는 제일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시총 1위기 때문에 국민 주식이에요.
그렇죠. 국민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대표 기업이고. 이거는 일어서야만 됩니다. 일어설 거야가 아니고 일어서야만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 네, 그 작년에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반성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톤이 굉장히 반성문다운 이런 거를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위기 인식까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돌적으로 하려면 이제 리더십이 좀 확실해야 되고 리더가 스스로도 심리적으로도 뭔가 발목 잡히는 게 없어야 될 텐데 그래도 이번에 아마 마지막 한 단계 대법은 남아 있습니다만 1, 2심이 거의 같은 결론을 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 이제 사문 리스크는 벗어날 것 같고 적어도 이제 법원은 안 가도 되잖아요. 상고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해소, 뭐 사실상이라는 표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아까 소장님이 좀 답답해하신 그런 부분, 좀 저돌적인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은 됐다고 보십니까? 네, 하겠죠. 그런 걸 바로 다음날 보여줬잖아요. 네. 이 어찌됐건 간에 저도 사실 작년에 이제 방송하면서도 그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삼성이 너무 안 되니까 네. 소장님 얘기랑 비슷해요. 이재용 회장님 지금 어디 가셨냐? 맞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위기인데. 이제 법원에 계시죠. 네. 근데 그건 이해는 하죠. 뭐 이제 네. 물론 이제 본인 신분상 또 혹시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유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정말 삼성그룹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그룹이에요. 여기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하반기 8월 이후로 그 비상사태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 어쨌든 나왔어야 돼요. 나와서 뭐라도 네, 말 좀 뛰는 한마디라도 모습을. 좀 예, 하고. 그때 또 파운드리 위기설, 뭐 네. HBM.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뛰어야 돼요. 뛰어서 뭐 엔비디아 젠슨왕 뭐 정말 굴욕적이더라도 네. 쫓아가야 돼요. 네, 가서 쫓아가서 밥이라도 예. 네. 이거 뭐 어쨌든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근데 지금 삼성이 제일 문제는 1등이라는 것 때문에 고객사가 오겠지.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판결 결과가 2심에서 어쨌든 무죄로 났고 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건 바로 다음날 사실은 그 예상으로는 사실 전영현 부회장이 여기를 가기로 돼 있는데 네. 이재용 회장으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고 원래 샘 알트만만 만나기로 했어요. 네. 손정희 회장이 새벽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는 기대해보자. 네. 바뀌었구나.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손정희 회장까지 전화를 했겠죠. 네. 나 이제 이거 됐으니까 네. 와서 우리 그 3장 한번 동안 보시죠. 하자.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제 생각 은 그거예요. 이게 손정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초동 사옥 나오면서 손정희 회장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논의했다. 아,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거 두고 제 느낌은 아마 이재용 회장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우리 넣어달라. 네. 근데 그건 너무나 좋은 자세 같아요.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심각성을 인지를 했고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도 네. 이 물량이 작더라도. 왜냐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어쨌든 표면적으로 미국이 하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약간 나쁠 수도 있는 게 일본 손정희 회장이 중심이에요. 여기가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돈을 대고 그 브레인은 사실 샘 알트만이 네, 알트만이 소프트웨어 되죠. 거기에 파트너사는 엔비디아예요. 네. ARM 같은 반도체 삼성은 네. 못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삼성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죠. 가전조 하죠. 스마트폰 하죠. 거기 AI 다 넣어주면 돼요. 예. 그 기기에다. 그렇기 때문에 할 사업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론은 모르지만 네. 이재용 회장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느꼈고 이제 삼성 좀 올해는 괜찮겠다. 올해 정말 작년 너무 최악이었지만 네. 이재용 회장도 복귀할 것 같고 물론 등기임원까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빨리 그건 뭐 복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뉴스 보니까 또 대법원 판결 이게 대법원까지 가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정말 너무 큰일 날 일인 네, 것 같고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대법원과 상관없이 네. 빨리 등기임원 복귀하셔서 책임 경영하시고 네. 근데 그 전에 이런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저는 너무 기대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린다면 또 이제 빨리 미국 가야죠. 미국 가서 영업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 너무 잘하는 게 그런 세일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 네, 만나고 네. 다니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 비하면 이재용 회장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오래 네.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실 그 오늘 기다렸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액션을 나가고 있는데 아까 스타게이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소장님은 이제 스타게이트에 삼성 참여하는 거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삼성과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 세계 이 제약 바이오에서 삼바가 차지하는 이 위치는 뭐냐면 그 정도 기술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우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만들면은 야 이거는 정말 제대로야 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드컴이 그렇게 송사가 붙으면서도 삼성을 놓지 않는 이유는 삼성만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TSMC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만큼 기술 인재들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방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중국에도 우리가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를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시안에 이런 이유가 뭐 정치적인 이유 저는 아니에요. 이 기술이에요. 꾸준히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일종의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네. 삼성이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으로서 삼성이 왜냐하면은 그냥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엘리펀트예요. 네. 그러니까 코끼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기동력이 좀 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쪼개기 전략이 필요하다. 회사를 쪼개라는 얘기 그런 뭐 지금 요구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내부에서 일종의 굉장히 기민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해서 네. 소사업체로 이 이른바 일렉트릭 엘라이언스 그러니까 애플리언스 그러니까 이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네.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또 시스템 반도체는 시스템대로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좀 속도감을 내야 돼요. 네. 속도를 돌아가면서 생산량을 스타케이트에서 대량 생산을 네. 뭐 엔비디아 쪽 말고 이제 많은 활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조금 보면 지금 삼성의 자존심을 좀 뭉개고 있어. 그래 뭐 난 좀 최태원 회장 쪽으로 네. 좀 내가 부르면은 또 오잖아 최태원 회장이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엔비디아하고도 그래는 해야 됩니다만 네. 엔비디아 말고도 기회가 이제 많을 거예요. 브로드컴도 있고 이제 뭐 마벨도 있고 저는 이 기회들을 오히려 모아가면서 전략적으로 좀 덩치를 더 키우면서 쭉 수익성을 올려가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네, 뭐 새로운 게 돈 되는 게 없는 별로 거죠. 없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좀 확 이 어떤 반전시키는 새 옷을 갈아입는 듯 그런 좀 분위기 전환을 상황 전환을 이재용 회장이 특단으로 좀 빠른 속도를 내야 됩니다. 네. 속도가 더디면 안 돼요. 네. 빠른 속도로 본인도 공격적으로 또 인재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쫙쫙쫙쫙 예. 지금 인재 경쟁이 좀 약간 이거 좀 한 템포가 늦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갓 인재 상당히 우리 자체 내에서도 괜찮은 또 한국계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영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삼성전자의 이제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해서 좀 저격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좀 밀렸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돌파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말씀하셨다시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얼마 전에 작년에는 이렇게 양치기 소년 보도가 계속 있다가 올해는 좀 뜸한가 했더니 이번에 또 블룸버그까지 얘기가 나와서 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HBM은 이거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 HBM은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근데 아마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작년 말에 한번 엔비디아가 와서 네. 실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2월 6일 날 또 왔었대요. 네. 왔었고 아마 다음 달에 한번 더 온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이제 다음 달 경에는 아마 좋은 소식 나올 것 같고 또 이미 삼성전자도 HBM3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좀 확보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통과하는 거는 저는 뭐 시간 문제다. 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이거 들어간다고 해서 실적에 크게 플러스 될 건 없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6세대로 넘어가거든요. HBM4. 네. 여기가 승부처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네. 이거 엔비디아 거래를 터야죠. 네, 일단 터야 그 다음에 있는 터는 게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요게 일단 어쨌든 2, 3월 안에 중에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던 공식적인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주주분들 일단 좀 안도하시면 되죠. 아 이제 드디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HBM4, HBM4는 이제 하반기에 양산을 할 거라고는 하는데 결국 여기서도 이제 좀 중요한 게 그 디램도 세대수가 되게 좀 다양한데 지금 하이닉스에 점점 좀 밀렸던 게 뭐냐면 이 점점 이제 회로 선폭이 작을수록 우리가 미세화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삼성 입장에서 원C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가장 미세화된 제품인데 이거는 벌써 하이닉스가 개발 다 끝나고 이제 양산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삼성은 이게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있어요. 자꾸만. 자꾸 이게 밀리네요. 네, 그래서 뭐 전용현 부회장이 야 재설계해야 되겠다 막 이런 뉴스 언론 보도도 있었죠. 지금 와서 재설계를.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근데 늦더라도 재설계 할 거면 해야 돼요. 네, 빨리. 제대로 하는 게 맞고 네. 맞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6개월 연기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원C 나노를 그러니까 원C 그 공정만 잘 좀 하반기에 좀 잘 잡아주면 그게 왜냐하면 HBM4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못하면 HBM4도 이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제대로 좀 양산만 해주면 네. HBM4 들어갈 확률이 높고 아까 또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만 이제 고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맞춤형 칩 시대가 열리는데 이건 네. 삼성한테 엄청난 기회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점점 들어갑니다.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제일 놀랬던 게 메타가 우리나라 AI 반도체 퓨리오사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뜬 거예요. 네. 메타도 자체 칩 만드는데 퓨리오사는 AI 네.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직접 이제 근데 설계하고 칩은 TSMC가 만들어 주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죠? 메타가 이 회사를 왜 인수할까? 엔비디아 의존도를 떨어뜨리려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도 다 HBM 다 들어가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 경쟁력만 좀 끌어올려주면 고객사는 지금 넘치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외계인을 데려와서라도 고문을 좀 해서라도. HBM4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반드시 하이닉스랑 같은 품질로. 네. 그렇게 이제 그거보다 더 뛰어나면 더 뭐 삼성 입장에서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해놓으면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겁니다. 이 HBM 이게 3, 뭐 4, 앞으로 네. 5도 나오고 그렇겠죠. 이게 우리 딥시크가 그걸 촉발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대중화가 정말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지금 AI 매일 쓰고 있지만 딥시크 이후로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일상화가 될 거예요. 그 시장에서 당연히 HBM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네. 반도체 역할이 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은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구도였어요.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였어요. 여기 네.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죠. 그 라인이 그냥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근데 딥시크 터지면서 야 여기만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네. 늘어나네. 이제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삼성이 뭐 물론 그러니까 미국이 규제하면 좀 어쩔 수 없지만 그 삼성의 파운드리 최대 고객사가 바이두 같은 회사예요. 중국의 AI예요. 네. 거기에 산원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딥시크 쇼크는 사실 삼성 하이닉스보단 삼성한테 굉장한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또 판을 좀 바꿔주는. 삼성은 네. 또 갤럭시 AI 지금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온디바이스 AI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딥시크 터지면서 아마 삼성 경영진은 아마 뭐 저보다 더 생각했겠죠. 야 이거 기회가 왔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진짜 좀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HBM이라는 게 사실 AI를 하려고 하면 한국 음식의 마늘 같은 거잖아요.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건데 이제 다른 데서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하이닉스에 주문해봐야 한참 걸리니까 이제 삼성이 그걸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주셨는데. 이제 어느 회사든 간에 사실 좀 엔비디아가 특이했던 게 너무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단일 고객사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어디든 위험하잖아요. 다 단일 벤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통 두세 개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독점은 이제 깨지기 시작할 거고 삼성도 이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AI 가속화 칩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조금 깨지고 HBM에서 하이닉스 독점이 조금 깨진다면 그것은 삼성을 포함한 후발주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소장님도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줬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제약사들은 따로 있죠. 파이자도 있고 릴리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뭐 모더나는 이제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근데 정작 그 회사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량으로 백신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 생산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바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의 수준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구미 공장 있고 할 때의 그 경쟁력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삼성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큰 경쟁력이 방금 전에 우리 염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그래도 일정한 수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 근데 미국은 또 중국은 철저하게 차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네, 경쟁자는 치고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경쟁자는 중국인데 그 부분은 미국이 차단해주면 저는 향후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2025년부터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이 했던 2030의 신경영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네. 이 5년 동안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 지금 이제 맞춤형이 됐든 ASIC 같은 이런 새롭게 이제 이 CPU에서 GPU 계속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제대로 잡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허둥지둥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속도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어떤 기업이든지 오래 성장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피로감하고 그 관료적인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결정 체제가 위로 갈수록 더 단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삼성은 뭐 사장님 말씀하시면 가장급 연구원이 탁 개발해가지고 휴대폰 새로 나왔습니다. 갤럭시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청이 쌓여 있어요. 저는 이걸 빨리 좀 이재용 회장이 혁파를 하시라. 네. 그래서 완전히 뉴 삼성이 아니라 뉴 삼성으로 네. 가는 요 어떤 내부의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는 거죠. 네. 그 삼성에 뭐 도지 같은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하방 경직성 분명히 보이고 소부장도 꽤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한미 반도체 같이 하이닉스 라인 쪽은 조금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부장 쪽에서 좀 요즘 테마가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꽤 강하고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인데 유리기판이 뭐고 이게 또 삼성한테 또 기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부장에서 그냥 다 하는 것인지 그 이사님이 잠깐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기판이라는 게 용도가 그거잖아요. 반도체는 네, 네, 만드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기판에 붙여야 전류가 통해서 데이터가 그렇죠. 흘러요. 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기판에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기판에 딱 이렇게 붙인다고 할 때 보통 그 기판은 그 플라스틱 기판을 씁니다. 네, 뭐 보통 이제 플라스틱 PCB라고 기판에 하나요? 뭐 그런 플라스틱 기판 쓰는데 이게 단점이 점점 이제 그 반도체 공정이 정말 복잡해지고 네. 또 이렇게 크기 이제 H밴 같은 거 크기도 하지만 네. 이 회로 선폭 같은 건 굉장히 또 좁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공정을 좀 하다 보면 또 열 관리도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웨이퍼 같은 게 휘어져요, 또 끝에가.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유리기판이 되게 좋거든요. 유리기판은 가볍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비용도 더 싸요. 예, 이렇게 비싼 네. 유리가 또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전력 효율도 좋고 네. 뭐 수명도 뭐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왜 안 썼냐고 그동안 쓰면 되지. 그러게요. 깨져요. 아 유리니까. 유리가 깨져요.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금이라는 걸 또 하는데 네. 그거 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어쨌든 이제 배선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우리가 그냥 유리 되게 좀 쉬워 보이지만 네. 이걸 전자제품에 적용했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특히 제일 깨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 열 같은 게 또 만약에 가해졌을 네. 때 깨지기도 하니까 그러면 네, 그거 유리도 깨지면 못 깨지니까.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텔도 예전부터 연구를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계속 연구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C가 이제 미국의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거기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이제 했고 올해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대요. 그건 잘 안 깨집니까? 이제 어느 정도 했겠죠. 근데 제가 수율까지 모르죠. 양산을 네, 해봐야 네, 되니까 이제 네. 걱정은 그거예요. 과연
제대로 수율이 나올 거냐 아, 이거는 이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전기 중심으로 벌써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26년이나 27년 전자가 직접 한다는 얘기도 또 돌기도 하고 그다음 얼마 전에 브로드컴도 이제 수많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 유리기판 채택하겠죠. 근데 왜 안 했냐면 이걸 지금 상용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다 유리기판 쓰면 훨씬 좋거든요, 당연히. 모든 면에서 뭐 저전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MLCC라는 그런 이제 전류를 컨트롤하는 것도 유리기판에 넣어버리면 돼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칩 작게 위에가 만들 수 아니라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그냥 직접 또 넣어버리니까 정말 여러 면에서 장점이 되게 많아요. 되기만 하면. 네. 근데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네. 깨지는 그런 좀 단점들, 상용화 가능할까? 이런 데 이제 의심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이제 빅테크들이 야 우리 유리기판 채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가능성이 하다 보니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올해 연말경에 SKC가 결과물을 내놓을 거니까 네. 시장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 이제 관심이 많았고 또 한 가지 이제 결정타를 날렸던 게 최태원 회장이 그 CES에서 갑자기 젠슨왕 만나고 와서 그 공급했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이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공급하고 왔다. 근데 그걸 이제 그걸 유리기판으로 생각하는 기사가 떤 거예요. 아, 당시 엔비디아에 SK가 공급했나 보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유리기판은 앞으로 대세가 되겠지만 네. 저는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다만 그렇죠. 주의하실 건 올해 연말에 SKC가 얼마나 제대로 양산하는지 요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주가는 다시 또 주가도 유리처럼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만들기가 정말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미사님 말씀이 중요한 게 유리판 위를 걷는 듯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이게 분명히 제2의 HBM 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기도 있고 LG 이노텍도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2년 3년 사이에 이것도 마치 이제 신약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나 이게 안정적으로 네. 기술이 확보되느냐인데 근데 삼성으로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TSMC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TSMC는 중간 기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리로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빨리 가면 제가 그래서 5년 동안 중요하다라는 게 허겁지겁 갈 게 아니라 요걸 지금 삼성전기가 조금 작업이 된 게 있으니까 삼성전자까지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뭐 미국의 최태원 회장처럼 앱솔릭스처럼 미국하고 합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2017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7년 한 봄 정도라도 조금 상용화 단계에 아주 근접해 가면 이건 TSMC한테도 상당히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로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도전 없이는 정말 접시를 좀 깨트려야 유리를 깨트려야 뭐 유리기판이 나오든지 접시가 항아리가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시도에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번 올해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하반기에 유리기판도 양산 가능성 여부가 나올 것 같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뭐 HBM 관련도 연말쯤에 확인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두 개가 확인이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주가 레벨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조금 웅장하게 드는데 제가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 건가요, 유사님? 근데 주가는요. 네. 되게 좀 주가 재밌는 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 안 돼도 미리 다 올라가요. 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사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안 되면 이제 올라갔던 주가가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완전 붕괴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뭐 삼성이 TSMC랑 한번 맞짱 뜰 것 같다.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안 되니까 다시 다 네, 무너지고. 맞습니다. HBM 공급할 것 같다 해서 또 네. 작년 8월에 한번 8만 원까지도 갔잖아요. 네, 반등했었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부러져 버리죠. 네, 5만 원. 그러니까 주가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하실 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지금 딥시크 때문에 사실 아직 타격받은 거 없어요. 별로 안 빠졌죠. 네, 주가도 뭐 크게 안 빠졌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네. 엔비디아 칩 이제 수요 주는 거 아니야? 네, 뭐 다른 그게 거 써도 되는 거 아니어도요. 아니야? 그렇게 뭐 이런 의심을 하면요. 네. 주가가 안 갑니다. 그렇죠. 부진해요. 그리고 슬그머니 빠져버려요. 네. 그러다 그게 진짜 현실화되면 이제 더 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죠 지금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굉장히 편해요. 뭐 이미 55,000원까지 왔고 네, 뭐 거의 다 역사상 망한 최저 밸류에이션이고 네.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재용 회장도 복귀하고 중국 스마트폰도 잘 팔리기 시작하고 더 나빠질 게 별로 없어요. 네, 사실 그렇네요.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편한 위치인데 네. 여기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유리기판이 됐건 HBM4가 됐건 TSMC도 좀 뭔가 추격할 거고 스타게이트 이런 기대감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현실화가 안 돼도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올라가서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 하나씩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 꼭 생각하실 거는 하방을 좀 보세요. 더 나빠질 게 있냐. 그게 없으면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크게 손해 볼 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그 다음에 생각이 될 건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미래가 안 보이면 계속 그냥 끌어주는 여기만 동력이 필요하다는 동력은 거죠. 근데 네. 그 동력이 나중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알 방법은 네,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모멘텀을 인지하시고 야 이게 나중에 이렇게 시장에 반영되면 이 정도 올라가겠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투자를 하는 네. 그런 좀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중요하니까 손익비를 생각해서 네.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30년 이상을 투자를 해왔고 공부를 해왔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시기적인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6개월을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는 다른 종목과 섹터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를 한 3년, 5년 단위로 생각한다. 수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투자와 수익의 목적이 어느 시점과 연결되어 있느냐.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의 관점이냐.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처럼 아주 단기적인 시점에서 내가 판단을 하느냐. 그게 투자자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작년과 다르게 삼성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좀 생긴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또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기대감에 달리지 않았으니까 손익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주제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